리사이클링은 뭐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한약재 다릴 때 이렇게 좀 쥐어 짜서 네, 남은 진국을 우러내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이렇게 쥐어 짜면 짤수록 계속 네, 안에 계속 있는 좋은 원료가 좋은 원료들이 나오고 아, 배터리 안에 있는 원료를 끝까지 쥐어 짜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기술. 회수율을 높여서 한약재 계속 다리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부TV의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IR 채널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닷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향후 리사이클링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리튬의 수급 상황이 그래도 아직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을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호나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리튬을 상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기업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전기차,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됐던 전기차가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폐차가 되고, 폐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들을 수거를 해서 리사이클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오는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돼서 시장의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25년이 되면 시장이 더 가파르게, 지금도 해마다 25%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더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5년이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고 네. 예측하시는군요. 네. 사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어가는 원료는 무엇이고 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기차가 이제 폐차가 될 때 네.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네. 해서 그 해체 작업을 거쳐서 배터리 셀 단위로 다시 해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원료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폐전기차에서 원료를 리사이클링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공정 스크랩, 뭐 양극재를 제조할 때나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네. 스크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공정 스크랩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추출을 하는 리사이클링 방식이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뭐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한약재 다릴 때 이렇게 좀 쥐어 짜서 네, 남은 진국을 우러내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이렇게 쥐어 짜면 짤수록 계속 네, 안에 계속 있는 좋은 원료가 좋은 원료들이 나오고 아. 거의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쥐어 짜는 것처럼 리사이클링도 배터리 안에 있는 원료를 끝까지 쥐어 짜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기술. 회수율을 높여서 한약재 계속 다리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리사이클링이 주목받는 이유가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라는 이런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전체 리튬 생산 방식 중에서 이런 리사이클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꽤 되는 편인가요? 이제 앞에서 공정 스크랩에서 리사이클링 확보하는 방식, 그리고 네. 폐배터리에서 확보하는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폐배터리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정 스크랩에서 나오는 리사이클링이 대부분입니다. 원료가 1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한 원료가 시장에 공급되는 퍼센티지가 지금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원료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계속 이제 올라갈 텐데, 공정 스크랩보다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리사이클링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을 2029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튬 생산 방식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지금 리튬 생산 방식에는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리튬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염호에서 추출하는 염수 리튬, 그리고 광석에서 생산하는 광석 리튬, 이 두 가지가 제일 공급량 측면에서 많고, 리사이클링도 새로운 공급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원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염수 리튬이 가장 원가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염수 리튬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염호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는데 대신 이제 그 허들만 넘으면 그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광석 리튬은 초기 투자 비용은 광석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투자 비용만 없다면 정광, 스포드민을 가져와서 정광을 가지고 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는 않지만 중간에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사이클링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염수 리튬이나 이제 광석 리튬에 비해서 이제 원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뭐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좌우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리튬 생산 방식이 리사이클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거는 생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을 확보하는 방식이 CO2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데 한 74%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앞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하는 리튬이 전통적인 방식에 대비해서 70% 정도의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폐배터리 물량, 그러니까 피드스탁이 많이 있어야 거기서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스탁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폐전기차나 폐배터리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바대로 리사이클링을 통한 리튬 추출 방식은 결국은 폐배터리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냐에 따라서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리튬 양은 어떻게 될까요? 해마다 필요한 원료량이 있을 겁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원료 양이 있을 텐데 그 비중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2030년 기준으로 필요한 물량의 9% 정도, 필요한 원료 양의 9% 정도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시장에 나오는 게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2020년부터 급격하게 판매된 차량들이 2030년 초반대부터 이제 피드스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2040년이 되면 필요한 원료량의 30% 이상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비중이 얼마 정도? 현재는 3% 정도입니다. 3% 정도? 네. 2030년이 되면 9% 정도? 네, 9%로 올라올 올라가고 수 있다. 2040년 되면 30% 이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뭐 당연히 염수 리튬하고 광석 리튬. 둘이 비중을 따지자면 몇 대 몇 정도일까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광석이 좀 높고 염수가 낮은 6대 4? 6대 4 정도? 6대 4 정도. 듣다 보니까 결국은 폐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궁금해지는 게 폐배터리 소유권이 그럼 누구한테 있냐 이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전기차를 구매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도 당연히 제 소유일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도 전기차 구매한 사람한테 폐배터리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좀 이슈는 있습니다. 국내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2월이 이제 기준점인데요. 2020년 12월 이전에 구매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에 구매한 전기차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에 구매한 전기차부터 전기차 소유주한테 이 폐배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래에 어떤 전기차를 구매할 동력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해외의 경우는 국가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책에 의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소유권이 좀 나뉘는데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국가가 통제를 좀 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 그리고 소유의 이 권한은 정부가 지정한 업체가 권한을 가지고 리사이클링 경쟁력을 좀 키웠고요. 전문 회수업체를 지정을 한다. 중국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사들, 완성차사들이 이제 자동차 재자원화 연합기구
뭐 자르프라고 이제 줄여서 하는데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동차사들이 이제 폐 전기차와 폐 배터리의 소유권을 좀 가져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차사들의 연합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유럽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전기차든 배터리든 생산한 업체가 책임지고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라. 의무적으로 네. 몇 퍼센트를 수거하고 몇 퍼센트를 재활용해라라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폐차가 되면 그럼 이제 생산한 업체인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제조사들이 그 부분을 회수를 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고요. 다만 유럽은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르네오스라는 그런 기업들의 연합 기구를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좀 책임지고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네.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은 폐배터리 물량이 많지 않아서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 전기차의 폐 배터리를 자동차사들이 가져가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폐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일본이랑 미국 쪽은 자동차사들이 폐 배터리의 권한을 소유권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고 중국과 유럽은 전문 회수 업체들이 좀 그런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기차의 소유주가 폐배터리 소유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당연히 권한 자체는 이제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정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개인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에 그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부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면 원래 있던 부품을 반납을 하고 그 비용만큼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디스카운트 받는 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네. 배터리도 약간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내가 폐 배터리를 자동차사한테 반납을 할 테니 헌 배터리 줄게 새 배터리 다오 해서 새 배터리를 받으면서 그만큼을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대신에 그 폐 배터리 소유권은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게 관습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부터 했던 그런 방식이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슈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왜 그거를 다 가져가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슈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폐배터리 물량이 많아지면 규정이 만들어지고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 종목 같은 거를 선별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원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마큼 많은 원료를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느냐, 많은 종류의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율이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얼마까지 아까 한약다리기 이제 말씀드렸는데 얼마까지 쥐어짤 수 있느냐. 100% 이제 가까울수록 당연히 좋겠죠. 회수를 할 수 있느냐. 그 회수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폐 배터리의 어떤 스크랩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피드스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인 만큼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